한국전력이 오는 2050년까지 10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갈 전력 공급 설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중국 제조 2025 차세대 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5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예대 금리 차도 소폭 줄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동위원회 중재안을 토대로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사가 오늘 밤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파업이 현실화됩니다.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의 지난해 평균 주가 수익률이 미공시 기업 대비 21%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화요일 저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장기 송변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73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주수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어느 정도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나요? 네, 먼저 한전은 2027년 준공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0기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 수준으로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변전소를 신설하고 기존 전력망과 연계한 설비 계획도 함께 수립했습니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2038년까지 15년간의 전력 수요와 발전 설비 전망을 바탕으로 한 세부 계획입니다. 호남과 서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일명 전기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통을 재구성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인 하남시 전력망 구축 사업이 주민 반발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준공 시기를 2027년 12월로 1년 반 연기했습니다. 준공 시기가 미뤄진 만큼 설비 투자에 필요한 돈도 더 들겠군요. 네, 한전은 2038년까지 총 72조 8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2년 전 발표한 10차 계획 당시보다 16조 3천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한전 측은 투자금 증가에 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과 지중 송전선로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 원, 연간 이자 부담만 4조 원인 만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한전은 경영 효율화, 원가 절감과 더불어 적절한 전기요금 운영을 통해 조달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족한 자금은 회사채 등 차입금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설비 계획의 경제 생산 파급 효과는 약 134조 원, 고용 유발은 약 48만 명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렇게 우리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은 더딘 가운데 정확히 10년 전 제조업 강국 전략을 내놓고 실행한 중국이 또 한 번 야심찬 첨단 산업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단순히 제조업 강국을 넘어서 반도체 장비와 로봇, 그리고 우주 등 첨단 제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건데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큰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희입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이 10년을 맞은 제조 2025의 차세대 버전을 준비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제조업의 우위는 지키고 로봇, 신소재, 반도체 장비 등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0년 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이어서 새로운 국가 제조업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10년 전 세운 중국 제조 2025 계획은 전기차와 조선 등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첨단 산업으로 확대해 세계 산업 패권을 쥐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기존
제조업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수준 높은 인재 양성, 첨단 핵심 기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투자 분야하고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소재와 반도체 장비, 로봇과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이라는 것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다만 10년 전 2015년 첫 해 연구 개발비만 우리 돈 약 279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투자액을 바탕으로 매년 10% 이상 늘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계획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도 견제를 하고 있는 미국을 더 자극하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기존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명칭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재건 선언에 맞서는 것으로 비춰져 봐야 역풍만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첨단 제조업 전략을 내년 3월 전인대를 마친 뒤 발표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4%대를 유지했던 은행들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조만간 시행될 대출 규제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주담대 평균금리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나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8%로 전월 대비 0.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3%대에 진입한 건데요. 세부적으로 4월 고정형 금리는 3.96%, 변동형 금리는 4.12%로 집계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채 5년물과 같은 지표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만큼 당분간 주담대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는 등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당국의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금리 하락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용대출까지 합친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4월 가계대출 금리는 4.36%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인데요. 지표금리가 하락하며 주담대 금리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 등이 모두 하락한 영향입니다. 설비 투자 지원을 위한 저리의 정책 자금이 집행되면서 기업 대출 금리도 하락했는데요. 전월 대비 0.18%포인트 내린 4.14%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기업 대출 금리가 모두 내리면서 4월 전체 대출 금리도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의 경우 0.13%포인트 내린 2.71%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네, 이렇게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그동안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기만 했던 은행들의 예대 금리 차도 9개월 만에 소폭이나마 줄었습니다. 대출 금리 하락 영향이 크지만 정치권의 상생 금융 압박도 통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수영 기자, 5대 은행 예대 금리 차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정책 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 차의 5대 은행 평균은 1.406%포인트로 전달인 3월보다 0.066%포인트 줄었습니다. 5대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축소된 건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인데요.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4.104%로 0.194%포인트 떨어졌고 예금 금리는 2.698%로 0.128%포인트 내렸습니다. 5대 은행 중에서 신한은행이 지난달 예대금리 차가 1.51%포인트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국민은행이 1.42%포인트, 농협은행이 1.38%포인트, 하나은행 1.37%포인트, 우리은행 1.35%포인트 순이었습니다. 신한은행만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나머지 4개 은행은 3월보다 각각 0.03%포인트에서 0.17%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예대금리 차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정치권의 이자 장사 압박이 큰 상황이죠.
올 1분기 5대 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1년 새 29% 급증했는데 이자 장사로 돈 벌었다는 비판에 정치권 시선도 곱지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요. 유력 대선 후보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는 점에서도 은행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특별 대출을 약속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채무 조정과 빚 탕감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 이익의 일부를 공적 기금으로 출자하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서울 시내버스의 2년 연속 파업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인단협 갈등에 노조가 내일 첫 차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출퇴근 시간대 대규모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재 기자. 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늘 오후부터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막판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사 간 워낙 입장차가 커서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는 통상임금 정책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측과 서울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해 대법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포함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반영한 임금 인상률을 우선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늘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내일 새벽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면 파업 참여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과 창원, 울산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가고요. 모레부터는 전남과 광주도 파업할 예정입니다. 경기, 인천은 일단 파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바 있는데요. 당시 오전 출근길이 혼잡과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는 파업이 3일 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막차 시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최근 이동통신업계 화두는 탈통신입니다. 전통 핵심 사업인 통신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쉽지 않은 만큼 인공지능 기반 신사업에서 새 활로를 찾으려는 건데 하지만 이통업계 1위 SKT의 이번 해킹 사태가 이런 사업 확대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안지혜 기자입니다. 통신사 콜센터로 고객 전화가 걸려옵니다. 시니어 요금제를 좀 가입하려는데요. 시니어 요금제 중에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뭔가요? 고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인공지능이 알맞은 요금제를 찾아 상담사에게 안내합니다. 시니어 16.5라는 요금제가 있는데요. 월정액은 16,500. LG유플러스는 이처럼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로 고객과의 상담 시간을 월 평균 117만 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곧 외부에도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인데 사업 영역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통사 AI 전략의 단면입니다. 하지만 이번 SKT 해킹 사태로 이동통신업계 전반의 탈통신 속도가 늦춰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통신사들이 AI 등 신사업 확대에 힘을 싣는 사이 보안 장비나 인력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통 3사가 공시한 지난해 전체 정보기술 투자 금액을 보면 이중 정보보호 투자액의 비중은 10%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SKT의 비중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AI 투자는 AI 투자대로 더 필요한 곳에 해야 되고 보안 투자는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통사들은 AI 전략에 변함이 없다라는 포부지만 본업인 통신업 경쟁력 강화 없는 신사업은 고객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토종 빅테크 기업 네이버는 요즘 이해진 창업주의 최측근 인사 복귀 소식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인사가 경영에 복귀한 건데 극렬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오늘 낮 네이버 본사 로비입니다. 최인혁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 선임을 반대하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최 대표는 네이버 창립 멤버로 3월 이사회 의장으로 경영에 복귀한 이혜진 창업자의 최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그러나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생기자 당시 사내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인물입니다. 네이버 노조 측은 최 대표의 경영 복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결정일까요? 우리들은 더 이상 동료나 후배가 아니라 단순한 피용자로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비에 모인 직원들도 구호를 외치며 최 대표의 복귀 소식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경영진을 규탄한다! 최 대표의 경영 복귀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도 반대표가 무려 98%에 달해 내부 반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진 의장은 격한 내부 반발에도 테크 비즈니스 부문을 이끌 적임자로 최 대표를 낙점한 상태입니다. 지난 19일 대표 선임 이후 최 대표 역시 현안을 챙기며 업무 파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의 헬스케어 분야 접목과 전략적 기술 투자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최 대표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최 대표 선임 결정으로 네이버 노사 간 내용이 깊어지면서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됐지만 뜻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이민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기업 가치 제고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이었는데 어떻게 좀 이뤄졌습니까? 네, 최근까지 153개의 상장사가 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는데요. 주주 환원을 목표하는 기업이 10곳 중 9곳에 달했습니다. 주주 환원 항목 중에 현금 배당액 규모는 지난해 32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전인 2023년보다 11%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사주 취득과 소화각 규모 역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밸류업 참여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지난해 미공시 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17% 가까이 떨어진 데 비해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가는 4.5% 올랐습니다. 주주 환원 외에도 가장 큰 목표였던 국내 증시 저평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스피 전 종목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어제 기준 0.9배로 1년 전보다 떨어졌고 코스닥 역시 PBR이 1.62배로 줄었습니다. 상장사들 대다수가 자산 가치 대비 시장 평가가 더 낮아진 겁니다. 물론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발 관세 쇼크 등 대내외 악조건도 컸지만 참여 기업이 적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밸류업 참여 기업 수는 153곳으로 상장사 전체의 6%에 불과합니다. 시총 1위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그룹사들과 함께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LIG 넥스원, 오리온 등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정부도 고민이 많을 텐데 밸류업 참여를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죠? 네, 다음 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그러니까 재조정을 위해 통해 주주 존중 기업을 우대할 계획인데요. 현대로템을 비롯한 27개 종목을 새로 넣고 불성시 공시를 낸 고려현 등 32개 종목은 빼기로 했습니다. 밸류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인 만큼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며 다음 정부에서도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밸류업을 벤치마킹한 일본의 경우에도 10년 전 시행한 뒤 최근에서야 성과가 난 만큼 지속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민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투자 수단으로만 여겨지던 가상화폐, 이 코인이 이젠 실생활로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가치와 1대1로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이 삶과 밀접해지고 있는 만큼
대선 주요 화두로도 떠올랐습니다. 신다미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N 서울타워. ATM기에서 비트코인과 테더 등의 코인을 실시간 시세에 맞춰 현금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 관리법이 적용돼 하루 2,000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고 여권을 인증한 외국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달러 환율과 스테이블로 연동돼 있는 USDT 테더가 한 9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7개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69개 나라에서 38,00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코인 투자자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선불 충전 카드도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리다프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으면 이렇게 편의점에서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애플페이나 구글페이에 연동시켜두면 전 세계 어디서나 비자 결제망이 구축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이 생활 속으로 속속 들어오면서 대선에서도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스테이블 코인의 규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공약을 내건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웠습니다. 결제가 일어날 때 이쪽에 또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서로 온전하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큼 쓰이냐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이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면서 금융 패러다임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요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여성 관련 공약은 어느 때보다 유독 쪼그라들어서 소외됐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내세운 여성 공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지 정보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여성 공약은 안전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일자리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AI를 악용한 성범죄나 교제폭력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유연근무제로 경력 단절을 막고 워킹맘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을 내걸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3년 기준 국가 성평등 지수는 65.4점으로 1년 전보다 0.8점 하락하며 2010년 첫 측정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성평등 개선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지만 이번 대선 공약에선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1대 대선 때 있었던 공약이 없어진 게 있고요. 새롭게 등장한 공약은 없고 그러니까 퇴행이죠. 1년 이상 장관 자리가 공석인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 업무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여가부 존폐를 비롯해 여성 정책의 소극적인 배경에는 남성 유권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든 후보들이 어떻게든 당선되었으면 하는 생각들, 그리고 지금 자신들한테 껄끄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너무 눈치 보기식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후퇴시키는 이런 결과를 놓는. 뉴욕타임스 등 외신까지 이번 대선의 여성 공약을 외면받는 현실로 지적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기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국적으로 17개에 달하는 점포를 문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임대료를 낮추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풀려서입니다. 문제는 이들 점포에 입점해서 장사를 하는 수백여 상인들입니다. 권리금도 못 받고 갑자기 가게 문을 닫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더 남아있지만 점포가 통째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뭐 오픈하느라 빚내고, 뭐 직원들 월급 주느라 빚내고, 뭐 인테리어 하느라 빚내고, 모른다, 기다려달라라는 답변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시간 끌기인 것 같고. 또 다른 점포 입점 가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픈한 지는 지금 8개월밖에 안 됐고요. 저희 1월달 대금을 거의 3월 10 며칠에 줬거든요. 근데 어떤 공문도 없었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기다려라. 건물주와 임차료 조정 협상에 실패한 17개 점포에 대해 홈플러스가 계약 해지를 추진하면서 이들 점포에 입점한 200에서 300개 임대차 매장 점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홈플러스는 폐점이 거론되는 17개 매장 가운데 한 곳입니다. 최근 일부 입점 매장들이 빠지면서 내부 곳곳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권리금 주고 들어올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랑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서 권리금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폐업이 돼버리면 사실 권리금 받을 대상이 없잖아요. 홈플러스는 입점 점주에 대한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0일로 미뤄졌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싱크홀 발생 현황과 위험 지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가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집안 침하 사고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집안 침하 사고 목록만 공개하고 있는 지하 안전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싱크홀 발생 지역, 지하 공동 발견과 복구 현황 등을 표시한 지도 서비스를 다음 달 중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싱크홀 위험 구역을 선별하고 직권으로 굴착 공사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동쪽은 가끔 구름 많은데요. 이 지역은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겠고 일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 많은 곳은 최고 40mm 이상이 되겠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은 서쪽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덥겠고요.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에 서울 26도, 대전 28도가 되겠고요. 중서부는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동해안 낮 기온 속초 18도, 강릉 20도 선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와 대구 28도로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상으로 비가 오겠고 해상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속해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은 강원과 충청 이남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